어르신들, 정말 죄송합니다만 오늘까지예요. 경매 낙찰자가 내일 입주한다고 하니 짐 정리하셔야 합니다. 집 현관에 서 있는 경매 집행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저 손이 떨려 찻잔도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서 내일이면 쫓겨나게 된다니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행관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모든 짐을 빼셔야 해요.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 부부가 젊은 시절부터 모아온 추억, 이 집에서 태어나 자란 아들의 어린 시절,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82세, 남편 박영호는 85세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들, 며느리, 예쁜 손녀들을 둔 평범한 노부부였습니다. 적어도 1년 전까지는요. 여보, 짐 좀 싸야겠어요. 내일이면 정말 여길 떠나야 하나 봐요. 남편은 대답 없이 그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프던지. 평생 가장으로 우리 가족을 책임지던 사람이 이제는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의 어깨가 처음으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아들이 초등학교 때 만든 도자기 작품, 결혼 50주년을 기념해 이웃들이 선물한 액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1960년대 초 서울 변두리 작은 동네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당시 군 제대 후 철물점에서 일하던 청년이었고 저는 동네 양장점에서 일하던 20살 처녀였죠. 시장 골목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남편이 들고 있던 무거운 철판을 떨어뜨려 제 발등을 찍었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당황한 얼굴이 어찌나 귀여웠던지 그날부터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서둘러서. 괜찮으세요? 남편의 첫 마디였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아프진 않아요. 발은 퉁퉁 부었지만 그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괜찮다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약국에서 약을 사주고 다음 날은 국수를 사주며 사과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1년 만에 결혼했고 서울 변두리 작은 월세방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40년 넘게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가게에서 일하다가 조금씩 돈을 모아 우리만의 작은 가게를 열었죠.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며 우리 아들 민수를 키웠습니다. 그 시절 남편은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모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게 문을 열었고 명절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여보, 좀 쉬어요. 과로하면 건강에 안 좋아요. 제가 걱정할 때마다 남편은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 대학 보내야지. 아들한테만큼은 고생 안 시키고 싶어. 그런 남편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조금씩 살림이 나아졌고 마침내 지금의 이 집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집, 그것도 단독주택이었으니까요. 순자야, 이제 우리 집이다. 진짜 우리 집. 여기서 민수 크는 거 보고 나중에는 손주들도 뛰어다니는 거 볼 거야. 그 말을 하며 환하게 웃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가 1975년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였죠. 민수는 착하고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특히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벽에 걸린 사진 옆에는 민수가 고등학교 때 그린 우리 집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은 빛바랜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옵니다.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켜주고 첫집 살 때도 목돈을 보태줬습니다. 철물점은 점점 커져서 직원도 2명이나 뒀고
동네에서는 박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민수가 10년 전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찾아왔을 때 남편은 기뻐했습니다. 아들이 대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살짝 걱정이 됐지만 남편은 그저 뿌듯해했습니다. 아버지, 인테리어 사업을 해보려고 해요. 요즘 카페나 레스토랑 인테리어가 뜨거운 시장이라고 해서요. 민수는 눈을 반짝이며 설명했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훨씬 금리가 낮아요. 그 말에 선뜻 응했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우리 나이가 너무 많다며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집을 제 명의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상속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인데 이렇게 쉽게 남의 이름으로 넘겨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민수야, 그래도 집은 조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사업이 잘 되면 더 좋은 집으로 모셔드릴게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바뀌어도 여기는 항상 부모님 집이잖아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고 결국 남편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공증사무소에 가서 증여 서류를 작성했고 그렇게 우리 집은 민수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나오는 길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수는 우리 아들이야. 그 녀석이 우리를 버리겠어? 그 말을 들으며 저도 안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민수는 근처 식당에서 삼겹살을 사주며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처음 2년간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매달 찾아와 밥도 먹고 손녀들도 데려와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가끔 저희를 불러 새로 인테리어한 카페를 보여주기도 했죠. 어머니, 이거 어때요? 제가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하네. 손님들도 많고. 그때 남편은 기특해하며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하지만 3년째부터 민수의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처음에는 사업이 바빠서 그런가 했는데 명절에도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민수야, 추석인데 집에 안 오니? 제가 물었을 때 민수는 미안하다며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번에 큰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그때부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손녀들 얼굴도 몇 달째 보지 못했고 며느리 영희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 영희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사실 민수 사업이 많이 어려워요. 빚도 많고 아직 어머님께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걱정돼서요. 그날 저녁 영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수가 시작한 인테리어 사업은 처음에는 잘 됐지만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큰 손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경쟁 업체가 늘어나면서 일감이 줄었고 민수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고리대 금업체에서까지 돈을 빌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님, 민수가 너무 자존심이 세서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지금 사무실 임대료도 몇 달째 밀리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집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집이 민수 명의로 되어 있으니 혹시, 영희야, 혹시 우리 집도 문제가 있는 거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아직까진 괜찮아요. 하지만 민수가 또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어머님, 아버님 모르게. 그날 이후로 저희는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해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할 뿐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집에 한번 와보렴. 엄마가 내 얼굴이 보고 싶어. 제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금 중요한 미팅이 계속 있어서 다음 주에 꼭 갈게요. 하지만 그 다음 주도 그 다다음 주도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희마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민수의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강제 집행 예정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우리 집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을 팔려는 건가 싶었는데 그들은 저희에게 아무 말도 없이 마당을 둘러보고 집 안 구조를 살피고 갔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남편에게 물었지만 남편도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집을 구경하기에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건 우리 집인데요. 그때 한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모르셨나요? 이 집이 경매에 나왔어요. 저희는 경매 입찰 전에 집을 보러 온 겁니다.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이 집이 경매에 나왔다는 겁니다. 민수가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변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황급히 민수에게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심지어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의 회사를 찾아갔지만 그곳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의 말에 따르면 몇 달 전에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 그 회사 한 달 전에 문 닫았어요. 사장님도 어디로 갔는지 모른대요. 너무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남편은 그날부터 말수가 현저히 줄었고 밤에 혼자 담배를 피우며 앉아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은 아드님 소유입니다. 증여 당시 거주권 설정을 해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너무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때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두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때는 정말 민수를 믿었기에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장 나가야 하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매 진행 중이니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되면 집행관이 나와서 퇴거를 요청할 겁니다. 그때 가면 어쩔 수 없이 나가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한숨만 깊게 내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아들 방을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민수를 어떻게 키웠기에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스스로를 탓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보, 당신 잘못 아니에요. 민수도 분명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로 더욱 말이 없어졌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50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민수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고 전화번호도 바뀌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매일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80년 넘게 살면서 모은 물건들, 추억이 담긴 사진첩들, 그리고 자식에 대한 믿음까지 모두 상자에 담았습니다.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과 그림들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우리 어디로 가야 하나요?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책임지던 그가 이제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때로는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경매 다음 날 우리는 작은 짐 가방 몇 개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나머지 짐은 창고에 보관해달라고 부탁했는데 3개월치 보관료가 전 재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 일단 근처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찜질방 주인이 우리 사정을 듣고 한 달만 머물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방 하나 있는데 그냥 쓰세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도 연세가 많으셔서 마음이 아프네요. 찜질방 주인 최 씨의 따뜻한 말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낯선 이의 친절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찜질방에서의 생활은 처참했습니다. 평생 자기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곳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서 생활하니 짐도 제대로 풀지 못했고 밤에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저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의젓했던 그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보, 괜찮아요. 우리 곧 방법을 찾을 거예요. 제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지만 남편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지낸 지 2주쯤 되었을 때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빨리 병원으로 옮겨 큰 위험은 넘겼지만 의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한 것 같은데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병원비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보험이 있었지만 모든 비용을 커버하지는 못했고 남은 돈으로 간신히 입원비를 해결했습니다. 퇴원 후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더욱 막막했습니다. 그때 찜질방 주인 최 씨가 복지관에 우리 사정을 알렸고 한 달이 지날 무렵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이 찾아와 임시 주거시설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이곳은 노인 주거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6개월간 지내실 수 있고 그동안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복지사 김 씨의 도움으로 우리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남편의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적어도 안정된 공간이 생겨 조금은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면서 우연히 알게 된 이웃 할머니의 소개로 저는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82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밖에 나가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손이 부어오르고 등과 허리가 아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그만두세요. 제가 손님으로 올 때마다 설거지 하시는 모습 보면 마음이 아파요. 식당 주인 박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일이 있어 다행이에요. 집에 가면 생각만 많아지거든요. 사실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민수 생각, 집 생각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70만 원이라는 급여는 우리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약가, 식비, 그리고 언젠가 민수가 돌아오면 줄 용돈까지 조금씩 모아두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말이 없었지만 가끔 제가 일하는 식당까지 마중 나오는 것으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고 추운 날에는 따뜻한 핫팩을 주머니에 넣어와 제 손을 녹여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원룸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는 우리 집을 경매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경계하는 마음으로 그를 맞이했지만 그가 꺼낸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할머니 댁 경매를 낙찰받은 후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아드님 이야기를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6개월 동안 민수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아드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방으로 내려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민수가 사고를. 그래서 연락이 안 됐던 거였군요. 우리 아들.
지금 어떻게 됐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많이 다치셨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으시대요. 지금은 대구의 한 병원에서 재활 치료 중이세요. 그의 말에 따르면 민수는 사업 실패 후 빚쟁이들을 피해 지방으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누워 의식이 돌아온 민수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괴로워하며 모든 것을 고백했답니다. 아드님이 계획했던 건 집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어르신들을 모실 작은 집을 마련하는 거였대요. 하지만 빚이 너무 많아져서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어르신들께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사라진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니. 지금 아드님은 어디 계신가요? 대구의 한 재활병원에 계세요. 제가 우연히 그곳 병원 이사장의 친구라 아드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큰 충격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민수를 원망했던 마음이 미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로 경매를 자주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할머니 댁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집이 있는데 그곳에서 어르신들이 지내시면 어떨까요? 임대료는 받지 않을게요. 대신 그 집 관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요? 왜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사실 제 어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후회하셨어요. 자식 믿고 집을 넘겼다가 거리에 나앉게 되었던 걸요. 그때 어머니를 도와준 분이 계셨는데 저도 그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죠. 그럼 그 집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의심스러운 마음에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우리가 살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정원도 있고 방도 2개나 되었죠. 깨끗하게 수리된 집은 우리가 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 집은 제가 투자용으로 구입한 건데 아직 세입자를 구하지 않았어요. 어르신들이 계시면 빈집 걱정도 없고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집을 둘러보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을 그냥 빌려준다니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임대료를 안 받으신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임대료보다 중요한 건 집이 잘 관리되는 거예요. 빈집으로 두면 오히려 더 손해니까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도와주신 분이 철물점 하시던 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할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셨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철물점이라니. 혹시 그분 이름이 박 사장님이라고 불렀다고 하셨어요. 이름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그렇게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고 그 집 주인의 도움으로 민수가 있는 병원도 찾아갔습니다. 대구까지 가는 길은 멀었지만 아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민수의 병실로 안내받았을 때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렇게 원망했던 아들인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는 민수가 보였습니다. 예전에 건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른 몸에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깁스를 하고 있었고 팔에는 깊은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우리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눈물로 빌던 아들을 안아주며 저도 남편도 함께 울었습니다. 민수는 다리를 다쳐 재활 중이었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6개월 정도면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사업이 안 풀리고 빚이 늘어나면서 너무 두려웠어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차라리 죽고 싶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부모님을 모실 방법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우리를 버리려 한 게 아니라 막막한 상황에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괜찮아, 아들아. 내가 살아있어 다행이야. 우린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남편이 오랜만에 긴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는 더욱 서럽게 울었고 우리 세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병원비도 우리 집을 산 그 사람이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이름 모를 후원자로 민수의 치료비를 계속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저를 처음 봤을 때 내가 박 사장의 아들이구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를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민수의 말에 남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병원을 나오면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지? 정성훈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아는 정 씨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는 자주 민수를 보러 갔고 3개월 후에는 민수가 퇴원해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녔지만 점차 목발을 짚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영희와 손녀들도 가끔 찾아오고요. 영희는 처음에 미안해하며 왔지만 우리는 그저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민수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미 그곳을 퇴원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고 해서 영희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동안 영희도 민수를 찾기 위해 애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빚쟁이들을 피해 계속 병원을 옮겨 다녔기 때문에 찾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작은 정원에서 남편은 다시 모종을 심기 시작했고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반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는 점차 건강을 회복하며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적은 수입이지만 성실히 일하며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옛 이웃을 만났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집을 경매로 산 정성훈,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아, 정 사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 아버지가 30년 전 이 동네에 살았대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는데 박 사장님이 그분을 많이 도와주셨다고 해요. 이웃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정 씨라는 사람 기억나세요? 30년 전에.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아, 정혜성. 맞아, 그 사람이었어. 공사장에서 떨어져서 다쳤던 사람이야. 일을 못하게 되니까 가족들 먹여 살릴 길이 없다고 해서 내가 잠시 우리 가게에서 일하게 해줬지. 나중에는 거래처에 소개해줘서 관리직으로 일하게 됐고 남편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30년 전 철물점을 하던 남편이 어떤 젊은이에게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 젊은이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자리도 소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이가 바로 지금 우리를 돕고 있는 정성훈의 아버지였습니다. 얼마 후 정성훈이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 아버지가 정혜성 씨신가요? 정성훈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30년 전에 그분을 알았소. 우리 철물점에서 잠시 일하셨지. 정성훈은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박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다. 그분의 은혜는 평생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을 새기며 살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 미소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집이 경매에 나온 것을 아셨나요? 정성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 경매 물건을 자주 살펴봅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 동네 경매 물건을 보게 됐는데 소유자 이름이 박민수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사해보니 정말 박 사장님의 아들이더군요. 그래서 낙찰받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아드님이 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런 우연이, 아니 인연이 있다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박 사장님을 꼭 찾아뵙고 은혜를 갚으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런가 봅니다. 한때는 아들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 30년 전 남편이 베푼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선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요즘 저는 복지관에서 다른 노인분들께 조언을 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줄 때는 꼭 법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라고요. 그리고 서로의 생활 공간을 명확히 하는 계약을 맺으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베푸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베푼 친절은 언젠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온다고요. 어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저희 가게에도 좀 납품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영희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시작한 후 제 손맛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2번 영희의 가게에 김치와 장아찌를 만들어 납품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제 수입이 생겼고 무엇보다 제 솜씨를 인정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민수는 택배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테리어가 아닌 집수리 관련 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예전처럼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대신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자격증 따면 나중에 아버지 철물점 같은 걸 다시 해볼까 해요.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키워나가면. 아들의 말에 남편은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도 요즘은 말수가 늘고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정원 가꾸기에 푹 빠져 토마토며 고추, 상추를 심어 가꾸고 있습니다. 아들 명의로 집을 넘겨준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재산은 집이나 돈이 아니라 우리가 베푼 사랑과 친절,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인연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저희 부부는 작은 정원에 앉아 석양을 바라봅니다. 민수는 이제 택배 일을 시작했고 꾸준히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열었고요. 모두가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정성훈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제는 그저 집주인이 아닌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주말이면 정원에서 바베큐를 해먹기도 합니다. 박 사장님, 제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박 사장님을 만나고 싶어 하셨거든요. 정성훈의 말에 남편은 그저 겸손하게 웃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그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이겠지요.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빛이 보이는 법이니까요. 여러분도 힘든 순간에 희망을 잃지 마세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베푸는 작은 친절이 먼 훗날 누군가의, 아니,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구할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우리 가족은 비록 예전 집을 잃었지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무엇보다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요?
남편이 정원에서 막 따온 토마토를 들고 물었습니다. 오늘은 민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어때요? 우리 정원에서 난 채소로요. 그거 좋겠네. 성훈이도 한번 부를까?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걸어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베푸는 작은 친절이 언젠가 큰 선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